혹시나 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 수는 여전히 20여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 일대 거리두기 2.5단계가 그냥 단순히 일주일 연장된 게 아니라 그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면서요, 하장근 평론가님. 네, 내용이 더 강화된 게 있는데 기존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안에서 음식을 못 먹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과 제빵점으로 몰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그랬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과 제빵점, 네. 아이스크림점, 어허. 빙수점도 프랜차이즈 카페랑 똑같이 이제 취급해서 그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네. 기존의 이 보습 학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직업 훈련 기관도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된다.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어떤 조치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감안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 그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한 400명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신규 확진자가 198명이니까 200명대 아래에 이제 한 이틀째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사실은 이 결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추세를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확진자가 다소 감소를 했지만은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비를 확실하게 조여가지고 감소세로 가야만 더욱더 커다란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그러네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표현 보세요. 200명대 아래지만 간신히 200명대 아래예요. 어제가 195명, 오늘이 198명이란 말이에요. 간신히 숫자 2가 아니지만 간신히 200명대 아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주일 더 연장해달라고 지금 이 방역당국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호소 혹시나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요, 한숨 소리가 더 연장되는 소리일 거예요. 그 힘든 얘기 한번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집이 아니고 2차 집이다 보니까 9시면 뭐 저기 하니까 평소에 뭐 포장이나 배달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급히 포장을 준비하긴 했는데 뭐 아직 홍보가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많이 네 힘들죠? 네, 다 포장 안 했던데도 지금 포장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가게세는 비싼데 뭐 가게세는 계속 내야 되고 인건비도 그렇고 뭐 지금 계속 마이너스 돼가고 있죠. 그래서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닫아도 이걸 문을 닫고 있는다고 해서 가게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 가게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우육면 계좌 넣기 식으로 그냥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픔이 정말 그대로 느껴집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벼랑 끝에 서 계신 기분 같아요. 얼마 전에 명동 시내를 가봤는데 그 붐비던 청춘의 거리, 외국인의 거리가 유령도시 같았어요. 서울 중심가에도 곳곳에 뭐 폐업합니다, 임대받습니다라고 오는데 이런 상인들의 말씀에 따르면 코로나19 초창기만 해도 한 30%, 40% 매상이 줄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2.5로 확대되고서는 50에서 60%의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말이 50%에서 60%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준 거고요. 이게 좀 확대가 되면 굉장히 더 벼랑 끝에 내민 심정일 텐데 근데 그분들도 물론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들도 참 생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바이러스는 대통령 말씀도 안 듣고 목사님이나 하는 말씀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철저히 거리를 지키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거 외에는 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의 방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최대 명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사실 이제 추석이 되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위에서 내려가고 아래에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어허. 거냐면 추석에 가족 모임 이거 좀 없애달라. 어? 그리고 우리 이동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사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함께 있잖아요. 이 동일한 집에서 인구 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하다 보니까 이 감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만 맞아 코로나19 조심해야 돼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니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는 없잖아. 명절은 꼭 해야지 차례 꼭 지내야 돼 또 이런 어른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실은 양지민 변호사님 추석에 이동 제한을 해달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연휴 없애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 된 입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못 내려가겠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각오하고 말해야 된다라면서 사실상 남편과 시댁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사실 그건 그 깨진 가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차라리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달라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야만 추석에 누구는 내려왔고 누구는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감정 싸움이 없어진다라면서 광화문 집회를 겪고 나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절을 없애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될 것이다라면서 아예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 올리신 분의 심정은 어떻게 보면 이 며느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해가 돼요. 시부모님이 당장 얘야 옆에 철수네 집에 그 며느리는 서울 사는데도 이번에 내려온다 하더라. 너는 뭐 무슨 이유로 안 내려오니? 다 같은 코로나인데 왜 누군 내려오고 누군 안 내려오니?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정부가 공휴일 없음 이번에 닷새 연휴 없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청원까지 올렸겠어요? 실제로요. 진짜 그러면 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추석 때 자녀들이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저희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 마음이 더 오는 게 좋겠어요. 부모로서는 뭐 그때 봤으면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도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보지. 예, 안 내려와야죠. 나라의 큰일인데 내려오면 되는겨. 명이더라도 가지고 안 내려와야죠. 그런 것도 좋지만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스럽게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우리 저기 동네는 일서 오는 사람들 못 들어가. 곧 발도 못 붙여요. 명절 중요한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절은 생명이 중요하잖아. 명절은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생명 한 명 남으면 못 오잖아. 오윤성 교수님, 부모님들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도 걱정의 목소리가 상당하네요. 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마다 다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시겠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데 공휴일 지정을 폐지해달라고 하는 그 청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잘못하면 집안에서 이제 아주 불화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만약에 나라에서 연휴를 공식적으로 뭐 없애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어른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시고
야, 우리는 이번에 오지 말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은 그 집안은 해결이 된단 말이죠. 사실 자식을 보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부모 뭐 이게 구분 없이 다 똑같을 텐데 이 재행무상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바뀌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귀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역귀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역귀성까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번에는 콕 추석이라 그래서 그냥 추석 때 그냥 각자가 이렇게 보내고 만약에 꼭 보고 싶으면 요즘에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석이 왜 중요하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가족들끼리 만약에 모여서 나중에 그것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여러 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 목소리 중에 우리 동네에서는 외지 사람들을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예요. 그러신 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지방 중에서도요. 그 마을 단위가 이 작은 소규모인 이 마을에서는요.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진단이 많이 나온다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접촉해서 왔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 무증상자. 그 사람들한테 옮을까봐. 근데 그 사람들은 무증상이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막 다니니까 대부분의 생각이 안 오는 게 좋겠다. 요즘 뭐 핸드폰 좋은데 뭐 영상으로 보면 되지. 손주 손녀들 영상으로 보내 이래가지고 카톡으로 보고 오지 마라. 참으면 되지. 그러면 그 평생 몇십 년씩 보는 자식들 그거 뭐 한 몇 년 못 본다고 뭐 어디 더 나나.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이제 자녀분들,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자제분들은 또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마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또. 예, 이제 뭐 수도권에 산다고 다 감염 위험자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는 위험자가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수도권이 상당한 취약 지역인 건 맞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국에서 수도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네. 뉴욕에서 그때 시신을 막 트럭에 쌓고 그랬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도권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 좀 대처를 해야 되고 그 중국 우한에서 사태 초기에 이제 막 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간 이유가 은폐하면서 당시에 중국 우한에서 일종의 세시 풍속 비슷하게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확 퍼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도 너무 이렇게 모이는 풍속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실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한 그 기간에 이른바 중국의 춘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바로 그걸 언급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석을 맞이하는 고향 부모님들 그 얘기 중에 이게 또 다가옵니다. 보세요. 자식들 얘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집에서 차를 타고 고향 갔다가 다시 집에만 있다가 그리고 다시 차 타고 올라오는 건데 뭐 걱정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이 자제분들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들으셨죠? 손주, 손녀 보고 싶다. 하지만 이번만 참자. 영상으로 보내라. 영상통화하자. 라이브 통화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이 말씀 배경에는 지금 한순간 보고 싶은 거 하다 참으면 이 코로나 재확산 막을 수 있겠다. 이런 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청원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는 저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만은 코로나19 걸리게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아이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에게도 코로나 걸리고 싶지 않아서 강력히 이런 걸 한 겁니다. 효심이 없다거나 가서 안 망했다는 얘기 아니구나라고 하셨고요. 또 추석을 맞이하는 고향의 부모님 역시 나는 괜찮다.
자동차 뭐 타고 와서 잠깐 집 들렸다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아요. 모르니까 그냥 영상 통화로 하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또 강렬한 의지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 생각하면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3개월 동안에 왜 QR 카드라고 해서 저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라고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에 룸살롱이나 포차를 갔던 사람이 493만 명이랍니다. 아하. PC방에 들어갔다면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단호한 의지가 없으면 음흠. 이 코로나19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도 뭐 같은 기간에 네. 천몇백만 명이 네. 이용고 있고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홍종성 기자님. 아니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추석에도 모이면 안 된다.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지만 지금은 흩어져야 산다 이런 얘기를 그러네요. 하잖아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어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2단계가 시작됐던 날 지하철에 몇 명이 탔을까 봤더니 615만 명이 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5단계 그 실시된 첫날, 바로 네. 첫날 2주 지난 뒤에 수치를 봤더니 네. 376만, 무려 38.8%, 한 40% 정도가 급감. 말하자면 국민들이 이만큼 호응하고 이동을 자제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2.5단계 이게 선언적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방역 당국은 이 거리두기, 그것도 수도권 일단은 강화된 거리두기잖아요. 이걸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그러한 전파 고리를 끊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그 사람 간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소규모의 그런 집단 발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고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런 연결고리가 좀 더 차단돼서 안정적으로 100명 이하로 저희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정은경 본부장은 10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어요. 이 100명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는 이 1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100명 이하로 들어가면 그래도 방역 당국이 좀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역 당국이 이런저런 이제 조치들을 취할 때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명 피해도 줄여야 되는 것도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적인 피해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100명대 이하고 우선은 그 100명대 이하로 그 진입을 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일단은 그 100이라는 숫자를 정은경 본부장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정은경 본부장은요. 진짜 코로나 확산,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야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정은경 본부장을요. 보수단체에서 겨냥하고 나섰답니다. 대체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 가짜 영웅 정은경 질병본부장을 고발하게 되었는가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정은경을 직권 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교사죄로 고발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이른바 죄목을 나열한 것도 일단 기가 찹니다만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살인죄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살인죄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의 이제 주장이 지난 2월 달에 중국 국경을 폐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 방역으로 묵살을 했다. 그 결과 코로나가 만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돼서
국민을 코로나 공포로 몰아넣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 궁금증을 논하기에 앞서서요.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양재민 변호사님, 저들이 주장하는 혐의들 일단 일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근거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국의 국경을 폐쇄하지 않아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정은경 본부장에게 묻습니까? 그 관리를 하는 그 결정권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연결고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찰도 저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한 공권력,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은경 본부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말 힘 빠지는 일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을 저렇게 브리핑하고 매일매일을 방역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정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코로나 사태를 좀 방역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씁쓸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인터넷에요. 지금 보수 단체들이요.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할 거라는 게 떠돌면서요.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포스터 한 장이 지금 사진이 나돌고 있는데 어게인 10월 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 이게 써 있는데 지금 8.15 광복절 때 모였었죠.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에 다시 모이자는 건데 네. 과연 지금 개천절이 이러자는 날인지 이게 하늘이 열린 날이고 사실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날인데 이게 다 같이 모이는 게 정말 홍익인간 정신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보면요. 맨 아래 핸드폰 오프라고 써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참석했는지 우리 GPS로 추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좀 끄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럼 집회가 신고돼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네. 뭐 그 광화문에 그 교보빌딩 근처, KT 사옥 근처, 네. 시민열린광장 근처, 경복궁역 근처가 작게는 100명 수천 명에서 많게는 3만 명 규모의 집회가 보수 단체들의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거 확인이 돼 있습니다. 하다 네. 보니까 지금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 포스터를 만든 게 지금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서 만든 건지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어쨌든 지금 그 10월 3일 개천절에 저기에 지금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핸드폰 오프라니요. 핸드폰 오프라니요. 이걸 조장하는 겁니까?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국민분들이 기가 찰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이미 그 도심에서 10명 이상 그 집회 금지를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찰 등에 의해서 아마 제한 통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그 8월 15일 광화문 그 집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사실 이 집회를 하는 단체에서는 법원에 옥회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행정 소송을 내 가지고 그것이 일부 수용이 됐었죠. 그래서 그 근거로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집회 신고 단체에서는 만약에 이제 금지 통고가 내려진다라고 한다면 행정 소송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이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공화당 측에서도 9월 3일 날 집회 제한 통지를 받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행정 소송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서울시가요.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광훈 목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송 제기 시점을 얘기했습니다. 9월 초니까 오늘이 4일이니까 한 늦어도 5일 안에는 하겠다는 거, 다음 주에는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요. 서울시의 소송은 그럼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걸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다음 주를 목표로 해서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명확하게 일단 산출할 수 있는 금액만 먼저 모아서 했을 때 한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방역을 방해를 하고 고의로 사실은 이런 확진자의 발생을 야기시킨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손해로 추산이 되는 치료비라든지 그리고 검사라는 비용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 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만 봤을 때 일단은 한 5억 원 정도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장을 수정을 해서 청구 금액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가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또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라든지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그리고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이 또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더 산출을 해서 나중에 소장을 변경을 해서 그 비용까지 다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전광훈 목사가 앞으로 돈만 물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치소에 재수감될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구속이 되고 난 뒤에 보석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석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서는 모든 그 집회에 참여를 불허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보석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8월 15일 이후인 8월 16일에 경찰에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24일과 31일에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고요. 또 이제 검찰에서는 그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했고, 또 이제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원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를 신속하게 심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지난 2일에 전광훈 목사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퇴원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인데요. 당시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던지겠다는 오싹한 표현, 순교자라는 표현도 썼는데 왜 이렇게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겁니까?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겨냥하면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죠. 주진우 기자도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를 하고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시면 찬사도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방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 없다.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 주범이 된 걸로 안다. 그러면 지금 감염자가 2만 명이 넘는데 다 죄인이냐? 아닙니다. 코로나 걸린 게 죄인일 리가 있습니까? 억울하고 좀 아픈 분들이죠. 네. 근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 감염을 시켰으며, 그래서 아까도 다 담당자 말씀해 주셨듯이 자가격리기가 나오시거나 숱한 법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기셨고요.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들 때문에 공포에 떨게 한 죄는 형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엄중하게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광훈 목사의 이제 재수감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거니까 그가 뉴스파이트가 따라가 보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력이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지난 3월의 모습인데 지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네, 전광훈 목사 이만희 총회장 사실 비교할 사안이 아닌데 지금 누리꾼들이 이 전광훈 목사의 적반하장 태도가 정도를 넘어서니까 이 3월 2일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소환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로 이 9월 현재 일이 됐어요. 뭐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대략 3가지 혐의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네. 그 부분이 이 이제 지난 2월 그때 당시에 그 명단 축소해서 보고했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50억 원 정도 횡령한 부분 그리고 승인 없이 지자체에서 집회 가진 부분 한 이런 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것에 관련한 1차 공판 기일이 어저께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만희 총회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또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국민들 건강상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죄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또 내용 의견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만희 총회장의 행동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하는 이 국면도 너무 씁쓸해요. 어쨌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요. 두 단체 모두 우리 국민에게 많은 근심과 분노를 줬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진짜 이 코로나19 시국에는요. 여러분, 안전지대는 없어요. 정말 한치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성남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지금 퍼져서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명수도 명수지만 장소가 치킨 전문점이에요. 아하. 지금 우리가 외식도 못하고 흔히 말하는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주문 배달 음식 많이들 드실 텐데 그중에 흔한 게 어떻게 보면 치킨하고 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기도 성남의 한 치킨 전문점에서 먼저 지난달 31일 직원 한 명이 외부 감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9월 1일에 확진이 나왔습니다. 여기 매장의 직원이 총 7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러겠죠. 바로 다음 날 3명, 그 다음 날 또 2명, 5명 추가. 그래서 총 직원 7명 가운데 6명이 확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해당 업체 뭐 걱정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성남 지역 전체도 많은 걱정일 텐데요. 업체의 입장은 뭘까요? 양주민 변호사님. 일단은 확진자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나오면서 집단 감염이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CCTV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했나 좀 봤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점포 내 직원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든지 이런 큰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업체는 방역 지침을 직원들이 철저히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 내, 매장 내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어요. 전문가는 이 사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직원들이 이제 뭐 다 마스크 잘 끼고 뭐 손에 장갑도 끼고 뭐 이러면서 뭐 1,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아무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2층에 손님들은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손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이 있는 주변으로부터 이제 감염이 퍼져나가게 되고 직원이 확진이 되게 되면 그 내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마스크로 호흡기 비말은 잘 막을 수 있지만 그 같은 그 공용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화장실이나 뭐 이런 손잡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묻어있던 그 바이러스들을 접촉 감염으로 그 노출돼서 이제 감염될 가능성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확진자와 얼마만큼 밀접 접촉이 많았는지, 노출된 환경이 많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뭐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럴 수, 물론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해당 매장이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홀도 운영하는 업체였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유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손님들 중에서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지난달 24일에 각각 다른 시간대에 방문했던 30대 여성하고 40대 남성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홀에서 다른 손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또 다른 손님들이 앞으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 시점이 8월 28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좀 시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동안 증상이 발현된 상태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다면 N차 감염의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대구에서도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지난달 29일에 대구의 한 지하 그 건물에서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참석자 25명 가운데 지금 2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데요. 사실 대구에서 발생한 이 8월 들어서 이게 두 번째 집단 감염입니다. 일단은 방역 당국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31일에 이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이 여성이 바로 저 설명회를 주최한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은 6시간 동안 저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밀접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21명이나 감염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감염이 됐나라고 보니까 서울에서 집회에 참석을 했던 그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에서 접촉을 한 이후에 대구로 내려와서 저 설명회를 열었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집회를 참석했던 확진자와 접촉했네요. 이분이 집회를 참석한 건 아니고 서울을 방문했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분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확진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데 그분은 확진이 됐는데 어쩌다가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갔던 분 중에 지금 이 26분 중에요. 25분 중에 21명. 혹시 무슨 이유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설명회 같은 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충하초 설명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참석자 25명이 6시간 동안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 쓰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지켰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해서 크게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마스크를 벗고 수박을 갖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은 이거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 설사 그분들이 이 마스크 쓰기하고 거리두기를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10번 중에서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거 특히 이제 이 대구 지역에서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프랜차이즈 카페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차원에서요. 이 수기로 이 개인 명부를 씁니다. 물론 QR코드를 찍으신 분도 계시지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거 작성하시면서 찜찜한 마음 가지셨던 분들은 안 계실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음식점에 가서 뭐 음식을 먹을 때뿐 아니라 사실 김밥 한 줄을 사도 다 뭐 QR코드를 찍든 수기 명부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QR코드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난 저거 꺼리는데 하는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음식점들이 수기 명부를 네. 이제 준비해놨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씨로 이제 쓰다 보면은 그 위에 다른 분들의 개인 정보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버젓이 그냥 매장에 아무 뭐 방책 없이 그냥 놓여 있습니다. 아하. 하다 보니까 이걸 볼 때 이거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혹시나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그러네요. 다르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양재민 변호사님 진짜 우리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걸 방역당국이 좀 간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켜지는 곳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상 세세한 관리 규정을 마련을 해놨고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 관리 규정을 좀 살펴보면 명부를 쓸 때는 가급적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가급적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되고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를 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이제 완전히 소각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나 뭐 역학조사 목적으로. 그렇게 될 때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지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관련 지침이 마련해 놓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역할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지금 2.5단계 더 강화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걱정이 큰 줄 아세요? 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기 명부를 작성했는데 식당 갔을 때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적고 싶으면 잠깐 들었는데 결국은 자기 진짜 번호를 적었대. 왜? 시민분들은 선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허위 정보를 적었다가 나중에 그게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상 정보를 정확히 적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그런 그 유혹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이 QR 코드를 이용한 그 전자 출입 명부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게 역학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까봐 상당히 좀 이렇게 꺼리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거는 뭐 QR 코드건 수기건 다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먼저 알리고 난 뒤에 시행이 된 게 아니라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사실은 뭐 여기저기 많이 써봤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누가 이걸 찍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라든가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돼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각 그 업소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오히려 빠른 거예요. 지금 일주일 더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트로트를 부를 땐 한도 서렸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픔도 딛고 일어서는 마음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 트로트에는 한이 또 서려 있는데 이 한을 푸는 계기가 의외로 또 조카한테서 온 분이 있어요. 어허. 가수 서지호 씨.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아닙니까? 1993년도에 데뷔한 데뷔 28년 차의 가수예요. 그래요? 돌리도. 그런데 이 서지호 씨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돌리도도 인기가 있었지만 26살 먹은 조카. 이제 작년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온 조카 덕분, 가수 김희재 씨 덕분에 지금 인기를 아주 구가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그 조카가 결승 올랐을 때 몰래 응원을 갔대요. 네. 근데 그 결승에 오른 탑7이 아니라 서지호 씨 이름이 실검에 2시간 오르고 그래서 본인의 행사비가 2배가 되고 그런데 또 최근에 조카와 함께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시원한 가창력뿐 아니라 두 사람의 트윈 댄스 정말 쌍둥이 같은 또 댄스를 선보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재 씨가 서지호 씨의 서지호 씨가 김희재 씨의 이모라는 얘기. 어머!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자, 김희재 씨가 부르는 이모 서지호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조카, 이모 사이를 떠나서 이 가요계 대선배로서 이 조카가 자기 노래 부르고 또 쑥쑥 잘하는 모습 대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서지우 씨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김희재 씨 덕분에 돌리도란 노래를 알았거든요. 이런 말 보면 잘 자란 조카나 열 자식 안 부럽다라는 말을 할 정도인데 서지우 씨 말에 따르면 김희재 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또 노래도 아주 잘 부르는 조카였는데 네. 이제 이런 경연대에서 보니까 춤도 잘 춰, 노래도 잘 불러, 뭐 인성은 자기가 보장한다 그러고 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한 것도 뿌듯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지우 씨가 50세래요. 와, 50세에 진짜요? 안 어울리는 복근도 자랑하고 그러시던데 정말 조카는 이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모는 조카를 뿌듯해하고 참 보기 좋은 이모 조카 사이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레알입니까? 슈이라는 게 레알입니까? 와, 대박 사건인데 진짜 그러니까 어머! 그럴 것 같아요. 서지호 이모의 어머!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가요계 선후배, 이모 조카 사이가 아니라 선후배, 가요계 선후배가 됐는데 정말로 평소에도 돈독하답니다. 이모 조카 사이가요. 화면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모랑 데이트하는 날 맛있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주문 완료 한번 해주세요. 주문 완료. 도 오렌지. 모자도 오렌지. 옷도 오렌지. 커플티를 입고 저희 맛있는 식사를 하러. 스포츠 기자들 다 모아놓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 말라가 너무 먹어요. 네, 정말 진짜 친구처럼 다정하게 또 조카 김희재 씨랑 지내는데 근데 하정현 평론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트로트에 좀 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서지호 씨 노래 잘 이렇게 많은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럼 트로트 가수였어요? 그러면? 원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93년에 데뷔했는데 데뷔 당시에는 여성 락커였습니다. 락커요? 락 음악을 하는 그때 도원경 씨하고 함께 여성 락커로 데뷔를 했는데 1년 반 정도 만에 활동을 딱 접고 그때 97년에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양육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활고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 친구였던 김혜연 씨가 계속해서 트로트를 해라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생계를 위해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는데 바로 트로트를 히트한 건 아니고 그러다가 돌리도가 이제 메가 히트를 하고 트로트 교실 최고 히트곡이 되면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서지호 씨의 히트곡을 한번 연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에 뿅 같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이놈의 사랑아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미련 같은 건 이제는 사친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락커 출신이어서 그런지요.
노래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근데 20대 때 아마 서주 씨는 질풍노도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데뷔하자마자 1년 만에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출산한 지 또 1년 만에 이혼을 해서 생활고를 겪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러고요. 노래할 수 있는 무대만 된다면 그게 무슨 나이트클럽이 됐다 어떻다 했는데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하직할까 생각까지도 했지만 그래도 일으켜 세운 건 아들 그리고 세상에. 음악이었다 그런데요. 근데 서주 씨 좀 복이 많으신가 봐요. 조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뭐 하지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친구인 김혜연 씨가 뱀이야. 네. 랑 하지 말고 트로트 부르자. 아하.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트로트를 불렀다가 돌리도록 대히트를 치면서 야. 지금은 50대에 제2의 인생 찬란한 인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우리가 나이를 알게 되면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질문이 있잖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어떻게 관리할까요? 많은 분들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50세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날씬하신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줄 하게 된 계기가 이 작은 근종 수술을 최근에 했는데 아이고. 주변에서 수술하고 나면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하고요. 뭐 필라테스도 뭐 일주일에 2-3번 하고 뭐 스케줄 없을 때 꼭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실 우문현답이에요. 운동이 최고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아드님이 24살이랍니다. 근데 옛날로 따져도 뭐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뭐 25 정도이냐 나왔어요. 어쨌든 이 아드님도 훌륭하게 키우시길 또 기대를 해보고요. 또 든든한 조카 김예진 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지근 평론가님, 네. 또 소개해드릴 분이 있죠. 뭔가 아픔과 한이 있는 분 또 누굽니까? 11년 만에 네. 내 인생의 첫 번째 전성기 동굴 저음 유주광 씨가 이분이 되게 그 귀티나게 생겼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꽃길만 걸어왔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1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네. 7번 오디션을 봤는데 계속해서 무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 30대 중반이 됐는데 네. 첫 번째 전성기가 와서 요즘 뭐 방송 출연, 뭐 여러 가지 공연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가창력, 저음, 귀공자 스타일의 외모 이런 걸로 주목을 아하. 받으면서 요즘에는 그 별명도 생겨가지고 네. 동굴 보이스, 아하. 트로트 버터 왕자 뭐 이런 식의 별명도 생겼어요. 네. 대체 어떤 목소리를 선보였기에 동굴 보이스란 수식어가 붙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살을 건넸지만 쓸쓸히 바라만 보다 정청이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나는 보았네. 아니 홍 기자님, 외모만 보면 고생 안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사연이 있어요? 네, 서지호 씨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수 되지 않았습니까? 저 귀공자 스타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나이가 36살이거든요. 그 시작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유복한 집안이었는데 집이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망하게 되고 빨간 딱지 붙을 위기예요. 그때 그래도 어려서부터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일찍부터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힘들다가 최근에 이제 빛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학용품 하나 사기에도 눈치 볼 만큼 가난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 드렸다 그래요. 아이고. 앞으로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효심을 또 발휘하시길 또 바랍니다.